계속 말씀드리지만 계속적 반복적으로 물건을 판매하는 영리행위가 발생한다면 사업자 등록은 필수입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오픈마켓에서 판매를 하는 경우 국세청은 신고를 하라는 안내문을 점차 많이 보내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전자상거래업의 창업부터 다른 사업자와 차별화되는 점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사업자 등록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준비 서류는 임대차 계약서랑 신분증, 그리고 법인의 경우에는 주주명부나 정관, 등기부등본을 가지고 세무서를 방문하시면 되겠죠. 물론 인터넷 홈택스를 통해서 신청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업자 등록증은 2일 이내에 나오게 되는데 당일날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전자상거래업은 온라인 거래의 특성상 사업장을 내지 않고 집에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온라인 물품을 많이 시켜본 제 입장에서 상대방 판매처의 주소가 집 주소, 즉 아파트로 되어 있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이런 민감한 정보가 보이는 것은 싫겠죠. 그래서 이런 점 때문에 공유 오피스에 그냥 간단하게 형식적인 사업장만 내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제로 사업을 하는 곳과 사업장으로 신고한 곳이 다른 경우, 이럴 때 창업감면을 받아서 요즘 추징당하는 사례가 많이 나오고 있죠. 우리가 아는 혜택 중에 전자상거래업은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10%도 가능하지만 방금 말씀드린 이 창업 중소기업 감면은 50에서 100%까지 엄청난 세금을 깎아주는 혜택이 있습니다. 처음 창업했다라는 창업 요건에 해당하고 청년이면서 수도권 바뀌면 세금의 100%를 차감해주니까 정말 큰 혜택이죠. 그래서 이런 혜택을 받고자 실제 사업하는 장소가 아닌 곳, 즉 일은 다른 곳에서 하면서 창업감면을 받을 수 있는 지역에다가 사업자를 옮겨서 창업감면을 받은 그런 사업장들에 대해서 국세청이 대대적으로 조사하고 추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세법은 항상 실질에 따른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사업장은 실제로 일하는 곳에 두셔야 됩니다. 자, 이 장소만큼 또 중요한 부분이 있죠. 사업을 하다가 전자상거래업을 추가해야 되겠다 싶어서 업종을 추가해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업종을 추가하면 창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혹시 나이나 지역 이런 요건이 충족되는 대상이라고 하면 창업감면을 받기 위해서 사업자를 따로 내시는 게 좋습니다. 업종을 추가하시는 게 아니고요. 그 다음 또 주의하셔야 될 부분, 창업감면은 모든 도소매업이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온라인 전자상거래업만 해당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장을 함께 운영하시는 경우에는 매출과 매입을 따로 구별하셔서 온라인 사업장에 대한 부분만 감면을 받으셔야 됩니다. 전체 오프라인 사업장까지 합쳐서 감면을 받으시면 큰일 난다는 얘기죠. 전자상거래의 특성상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창업 감면은 처음 창업한 사업장에 대해서만 감면이 적용됩니다. 여러 개 사업장을 내면 다 된다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후 추가로 등록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창업 감면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주의하십시오.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사업자도 안 내고 네이버 등에서 매출을 조금씩 올리다가 세무서에 걸려서 부랴부랴 사업자 등록을 하고 부가세랑 가산세를 내는 경우가 있죠. 근데 그렇게 걸려서 이제 사업자 등록을 하고 본격적으로 팔아야 되겠다 했을 때는 이미 몇 년간 사업자 등록을 안 하고 팔았던 기간 때문에 창업감면을 받을 기간이 확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업을 하실 때는 처음부터 제대로 사업자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도 많이 들어오는데요. 사업자 등록은 했는데 매출이 없어서 폐업하고 다시 전자상거래업으로 사업자를 냈다면 이건 창업감면이 가능한가요? 얘기하시는데요. 자, 이거는 사업자를 냈더라도 전혀 매출이 없었기 때문에 창업 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봐서 뒤에 사업자를 낸 부분에 대해서 창업으로 보고 창업감면을 적용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또 체크해야 될 부분이죠. 우리가 전자상거래업이라고 하면 인터넷으로 판매하면 다 전자상거래업, 즉 통신판매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건 아닙니다. 옷을 인터넷에 팔 때 내가 사와서 팔면 소매업인 전자상거래업이 되지만 내가 직접 만들어서 판다? 이건 제조업에 해당되는 거죠. 그럼 어떤 게 더 좋냐? 이런 질문이 나올 겁니다. 부가가치세 면에서는 제조업은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카드 매출, 현금 영수증 매출에 대해서 1.3% 부가세를 차감해주는 제도 있잖아요. 이거를 제조업은 받으실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소득세나 법인세 계산할 때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으로 세금을 깎아주는 거는 도소매인 전자상거래업보다는 제조업이 비율이 조금 더 큽니다. 물론 창업감면은 전자상거래업, 제조업 모두 해당되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회사의 매출에 따라서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 대상이 안 되는 매출이 큰 개인 사업자면 제조업이 더 유리할 수 있겠죠. 물론 창업감면을 받는다면 혜택은 제조업이나 전자상거래업이나 같습니다. 이런 혜택을 따져서 가끔 업종을 선택하시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실질은 제조업이 맞다는 거. 왜냐하면 만들어서 팔고 있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사업자를 낼 때 명의를 누구로 할 건지 이런 고민도 드시죠. 개인 사업자를 할 때 부부, 가족 또는 제3자와 함께 운영할 때 공동사업자로 할지
단독으로 할지, 세금 면에서 유리할지, 그 공동사업자 중 한 명을 직원으로 등록할지, 이런 부분을 판단을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이거는 저의 다른 영상을 꼭 참조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사업자 등록증이 나왔다 이러면 관련된 사업자 등록증과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 주주명부, 정관, 이런 모든 중요한 부분들은 모바일 서류함이나 또는 파일로 묶어서 항상 보관해서, 대표님의 경우에는 같이 묶어서 챙기셔야 합니다. 사무실에도 있으면 좋겠지만 차에도 가지고 다니면서 필요한 경우에 빨리빨리 쓰시는 게 좋겠죠. 대표님의 경우에는 시간이 제일 큰 돈이니까 이런 중요한 서류는 함께 묶어서 관리하시는 게 사업을 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자, 그 다음 사업자를 낼 때 간이가세자와 일반가세자 차이점이 뭔지 잘 아시죠? 개인사업자의 경우 간이가세로 내면 부가가치세 부담이 훨씬 줄어들 수 있습니다. 가끔 소득세도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간이가세자, 일반가세자는 소득세 면에서는 절대 차이가 없습니다. 음식점과 같이 사업 초기 인테리어 등 고정 비용이 많이 드는 업종의 경우에는 간이가세자로 등록하면 이런 초기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가 없어서 간이가세자로 낼지 일반가세자로 낼지 고민을 하지만, 우리 같은 전자상거래업의 경우에는 딱히 매장이 따로 없기 때문에 큰 고정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 이건 고민이 안 될 겁니다. 다만 물건 가격이 워낙 싸서 대량으로 한꺼번에 많이 구매하는 경우에는 환급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하지만 이런 특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간이가세자로 등록해서 절감할 수 있는 부가가치세 세액이 인테리어나 상품 매입 등의 비용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환급액보다는 일반적으로 더 유리합니다. 제 관련 영상에서 간이가세자가 더 좋을지 일반가세자가 더 좋을지 꼭 한번 살펴보시고 사업자 등록증을 낼 때 선택을 하십시오. 대부분의 경우에는 간이가세자 혜택이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나면 하셔야 될 일이 있죠. 전자상거래업은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다른 인허가가 필요한 사업자와 차이점이 뭐죠? 전자상거래업은 먼저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난 후 그 다음 시군구청에 통신판매업을 신고한다는 점입니다. 다른 인허가 업종은 사업자 등록증을 내기 전에 먼저 인허가증을 받아야지만 사업자 등록증을 낼 수가 있죠. 이 부분이 큰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통신판매업 신고 방법은 어떻게 할까요? 민원24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하실 수 있고요. 각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통신판매업 신고서와 사업자 등록증 사본, 신분증, 그 다음에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이 있습니다. 다른 건 다 알겠는데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이 뭐지? 이런 생각이 드시겠죠. 이 부분은 우리가 에스크로라고 하는데요. 이 에스크로 서비스는 구매자의 구매 확인 의사를 통보받고 나서 판매자한테 대금을 지급하는 안전결제 서비스입니다. 물건이 오지 않았는데 돈을 주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 에스크로 관련한 증은 은행을 이용하셔도 되고요. 즉 계좌 개설하실 때 에스크로 서비스를 신청하셔서 받으셔도 되고, 또는 결제대행사를 사전에 이용하실 경우에는 이 결제대행사에 신청하셔도 나옵니다. 자, 그럼 다음 하실 일은 오픈마켓, 자사몰 결제대행사 등 가입하면서 현금영수증 가맹점도 가입하셔야 되겠죠. 이 전자상거래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입니다. 그래서 현금영수증 가맹 등록을 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가입하셔야 됩니다. 미가입하시면 매출액의 1% 가산세뿐만 아니라 온갖 감면을 받으실 수가 없어요. 이 부분은 개인사업자, 사업용 계좌 의무 등록 대상자가 등록을 안 했을 경우에 받는 불이익과 거의 흡사합니다. 자, 이렇게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이기 때문에 건당 거래 10만원 이상의 거래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발급 요청을 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셔야 돼요. 국세청 번호인 010-000-1234로 발행하시면 됩니다. 안 하시면 20% 가산세가 있어요. 자, 이 부분도 관련 영상 저희 거 한번 참조하시고요. 근데 온라인 판매 매출은 사실 현금 매출도 모두 드러나기 때문에 일반 업종과 다르게 다 신고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이버 매출에 잡힌 현금 매출도 다 신고하셔야 됩니다. 안 하면 매출이 과소신고된 게 국세청에서 금방 알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 다음 신경 쓰셔야 될 게 사업용 계좌 신고죠.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기존에 사용하던 계좌 또는 신규 계좌 모두 가능합니다. 은행 가니까 사업용 계좌 만들어야 한다고 무조건 가입시켰다고 하시는데 이건 거짓말입니다. 은행 직원이 영업 목적으로 하는 거죠. 그러나 사업자는 개인 이름에다가 사업자 명칭이 같이 붙어있는 사업용 계좌를 신설하시는 게 좋기는 합니다. 왜냐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야 될 경우도 가끔 있기 때문에 그때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용 공인인증서가 필요하거든요. 개인 계좌에서는 그 인증서를 다운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개인 이름과 사업자 명칭이 같이 들어간 사업용 계좌가 있다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용 인증서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온 사업용 계좌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용 공인인증서를 다운받으셨다면 이걸로 꼭 홈택스 등록을 하십시오. 자, 그리고 나서 사업용 계좌 등록 대상이 되면 나중에 그때 가서 해야지 이러시면 안 된다고요. 이러면 모든 감면 혜택을 놓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복식부기 의무자가 되면 익년도 6월까지 사업용 계좌를 신고해야 됩니다. 즉 전자상거래업은 연매출 3억이 넘으면 다음 연도 6월까지는 신고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근데 이거를 처음부터 하시란 얘기죠. 안 하게 되면 나중에 이 시점을 놓쳐서 모든 감면 혜택이 날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사업장이 여러 개가 있다. 그러면 똑같은 계좌를 여러 사업장의 사업용 계좌로 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업장에 여러 계좌를 복수로 신고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법인의 경우에는 사업용 계좌 고민 없을 겁니다. 왜냐면 법인 계좌는 모두 개설하셔야 되는 거고 법인 계좌 자체가 사업용 계좌이기 때문에 따로 홈택스에 등록하는 번거로움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하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개인 사업자는 기존 개인 명의 카드를 얼마든지 사업용 카드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은행관이 만들어야 한다고 해서 만들었다. 이거는 은행 직원의 영업용 멘트이고요. 또 이 카드를 만들면 부가세가 환급된다. 이런 것도 카드사의 영업 멘트이지 카드 종류에 따라서 부가세가 공제가 되고 안 되고 이런 건 절대로 없습니다. 다만 홈택스에 등록하실 때 개인 용도의 카드 제외한 사업용 카드를 꼭 구별하셔서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법인 사업자의 경우는 법인 카드를 등록해야 될까요?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법인 카드는 그 자체가 모두 사업용이기 때문에 홈택스에 따로 등록하는 절차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 사업자 등록을 내기 전에 사용한 비용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렇게 사업자를 내기 전에 지출한 비용이 비용 처리가 안 되지 않을까 또는 부가가치세 공제를 못 받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사업자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사업자 등록증에 개인 카드로 즉 대표님 카드로 구매한 사업용 물품은 사업자 등록증 발급 후에도 얼마든지 비용 처리하고 부가세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현금으로 지불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나중에 사업자 등록 후 요청하시거나 사업자용 현금 영수증을 발급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세금 신고 과정을 설명드려 볼게요. 부가가치세는 뭔지 아시죠? 자, 개인 사업자의 경우 간이가세자다 이러면 1년치 실적에 대해서 익년도 1월 25일까지 신고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일반 가세자는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2월 25일까지 신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1년에 분기별로 분기 마지막 달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 납부하시면 되겠죠. 부가세 금액은 매출이 크고 매입이 작을수록 생각보다 엄청 크게 나옵니다. 나 인건비도 많이 있으니까 이거 빠지면 부가가치세가 적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 인건비는 면세 항목으로 부가가치세가 없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신고랑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소득세나 법인세 때 비용 처리돼서 이 소득세 법인세를 줄여준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부가가치세를 적게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없는 소비를 막 만들어낼 수는 없겠죠. 대신 물건을 살 때 또는 비용을 쓸 때 꼭 적격증빙을 갖추셔야 됩니다.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체크카드, 사업자용 현금영수증 같은 적격증빙이 없으면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가 없어요.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으려면 기본 요건이 상대방 사업자 번호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들어가 있는 적격증빙을 받으셔야지만 기본 요건에 해당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도 큰 부가가치세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부가가치세는 사실 사업자인 내가 부담하는 세금이 아닙니다. 고객, 즉 소비자가 물건을 살 때 이미 지불한 부분이죠. 그걸 소비자가 직접 세무서에 내려간다면 세무서가 마비가 오겠죠. 그래서 우리 같은 사업자가 대신 걷어서 신고기간마다 내주는 세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내가 내는 게 아니고 잠시 내 통장을 거쳐가는 거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럼 뭐다? 내 돈이 아니니 따로 보관했다가 부가세 납부 기간에 내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다른 돈이랑 섞어서 사용하시게 되면 결국 다 써버리고 나중에 부가세 납부 기간에 내실 돈이 없어서 체납이 되고 가산세가 붙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부가가치세 통장을 만들어서 10%를 그대로 고스란히 보관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물건을 사올 때 부가가치세 10%를 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당연히 내가 낼 부가세에서 차감받게 되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물건 원가 등을 고려해서 보통 5% 정도는 최소 부가가치세 통장에 킵해 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간이가세자는 이런 부가가치세 부담이 많지 않습니다. 10%의 업종별 부가율을 곱하기 때문에 일반 가세자에 비해서 부가세 부담이 훨씬 덜하죠. 자, 간이가세자랑 일반 가세자의 부가가치세 차이 부분은 제 다른 영상을 참조해 주십시오. 자, 그럼 온라인 판매업의 경우 매출 관련해서 주의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의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매출 신고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홈택스에서는 대형 온라인 쇼핑몰의 매출 정보만 제공하기 때문에 중소형 온라인 쇼핑몰은 판매자 페이지에서 매출 자료를 직접 집계를 하셔서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번거롭긴 하지만 누락이 없도록 잘 챙기셔야 돼요. 그리고 신용카드, 계좌이체, 무통장 입금, 전자화폐, 핸드폰 소액 결제 등 다양한 결제 방식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종류별로 잘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배송료 부분이 있죠. 대가의 일부로 받은 배송료를 자꾸 매출에서 누락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 부분도 매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배송료를 지불하는 것은 비용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당연히 고객으로부터 받은 배송료도 우리의 매출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픈마켓에서 입금되는 금액이 수수료까지 포함한 총 금액을 기준으로 신고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네이버에서 판매를 하게 되면
되면 그 판매 수수료는 전자세금계산서 매입으로 잡히게 되니까요. 즉 총액으로 신고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또 주의하실 부분이 있죠. 과세 면세 구별을 잘 하셔야 되는데요. 오픈마켓에 입점할 때 우리 매출이 과세인지 면세인지 이거를 설정을 잘못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으십니다. 물론 잘못한 경우라도 신고할 때 실질에 맞게 신고하신 후 입점몰에서 설정을 바꾸시면 됩니다. 대부분 부가가치세 과세가 되는 과세 항목인데 면세로 잘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수정하시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해외 마켓에서 매출이 있는 경우가 있죠. 아마존, 구글, 애플 등의 해외 마켓에서 발생한 매출에 대해서는 국내 고객하고 해외 고객을 꼭 구별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해외 고객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0%이기 때문에 안 내도 되는 부가세를 내버리실 수가 있거든요. 구별하는 부분이 좀 힘들겠지만 혜택을 챙기셔야 되겠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 신고하셨다면 저희가 경정 청구를 통해서 환급 신청을 해드리고 있으니 필요하시면 네이버 폼 링크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또 주의하셔야 될 게 반품 부분이죠. 소비자가 반품을 요청한 경우 환불한 날이 속한 과세기간의 매출에서 해당 반품 매출액을 차감하고 신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반품에 관련된 증빙 서류는 꼭 잘 보관하시고요. 그 다음 우리 매출 중에 카드 매출, 현금 영수증 매출 같이 이렇게 양성화된 매출은 국가에서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1.3% 세액공제를 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신용카드 발행세액 공제 제도라고 하는데요. 아주 큰 금액입니다. 1억 카드 매출이 있으면 130만 원을 줄여주니까요. 근데 이게 개인 사업자 매출액 10억이 넘어가거나 또는 법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혜택을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매출이 10억 이하인 개인 사업자를 하다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분들은 이 혜택이 없어지니 부가가치세가 엄청 많이 나왔다. 이래서 괜히 놀라시고 괜히 법인 전환했다. 이렇게 생각하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개인 사업자가 연매출 10억을 기준으로 해서 법인 전환을 하는 게 저는 좋다고 봅니다. 연매출이 10억을 넘어가는 개인 사업자는 이미 신용카드 발행세액 공제 혜택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럴 때 법인 전환을 한다면 법인으로 갔을 때 혜택이 줄었다. 이런 생각은 안 하시게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소득세나 법인세 신고할 때 비용 처리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로 인건비 부분인데요. 사업이 어느 정도 되면 직원을 채용해야 되겠죠. 알바도 뽑고 뭐 정규직 직원도 뽑고요. 자, 이런 종업원이 정규직이냐 알바냐 또는 프리랜서냐에 따라서 급여를 주게 됩니다. 프리랜서 외에는 4대 보험도 납부해야 되고 프리랜서를 포함한 모든 인건비는 세금도 신고 납부해야 됩니다. 4대 보험은 회사와 직원이 반반 부담하게 되죠. 저 급여에 대한 세금은 그럼 누가 낼까요? 맞습니다. 대표님이 부담하는 게 아니고 돈을 받아가는 종업원들이 부담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부가가치세처럼 우리가 대신 걷어서 신고 납부해 주는 거죠. 이걸 우리가 원천징수한다, 원천세 세금이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급여에서 종업원 부담 4대 보험을 차감하고 그 금액에 사업장 부담 4대 보험을 합쳐서 다음 달 10일까지 공단에 납부하게 됩니다. 이걸 늦게 내게 되면 두루누리 지원금이라고 해서 국가에서 직원과 사업장에 주는 지원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자동이체나 카드 결제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급여에서 뗀 세금도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됩니다. 이건 국가에 내는 세금이라서 자동이체 개념 이런 건 없어요. 직접 현금으로 내시거나 카드 결제를 하셔야 됩니다. 세금이 소득세와 소득세의 10%인 지방세를 각각 내셔야 되는데요. 카드 결제를 하실 때 지방세는 수수료가 없지만 소득세, 즉 국세는 수수료가 붙게 되어 있어요. 카드 결제를 하시면. 그러나 이런 카드 수수료도 비용 처리가 되니까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종업원은 종류에 따라서 정규직 그리고 어느 정도 오래 근무한 알바는 4대 보험을 부담하면서 신고를 해야 됩니다. 4대 보험 부담돼서 프리랜서로 신고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요즘 세무서에서 소명하라고 연락이 엄청 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인건비 종류별로 4대 보험이 어떻게 부담되는지 이런 거는 링크를 참조하십시오. 그리고 직원을 고용해서 썼는데 인건비를 신고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대표와 직원 모두 4대 보험료 내는 거를 부담스러워해서 정식 고용을 꺼리는 경우가 있죠. 또는 불법 체류자나 신용불량자 또는 근로장려금 등의 목적으로 신고를 꺼리는 사람들을 고용해야 하는 경우도 있어요. 또 가족이 운영을 도와주는 경우 인건비 신고를 생략하는 경우도 있고 몰라서 신고 못하는 경우도 흔합니다. 이렇게 인건비 신고를 하지 않으면 사업장의 비용 처리가 줄어들게 돼서 법인세나 소득세가 많이 나오게 됩니다. 특히 법인의 경우에는 인건비로 신고하지 않은 금액이 통장에서 지출되면 해당 금액이 대표님의 가지급금으로 처리될 위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가족이 운영한 경우에도 실제로 근무했다면 반드시 인건비를 신고해서 비용으로 인정받으셔야 됩니다. 불법 체류자 등 신고가 불가능한 분이다. 이런 경우에는 근로계약서와 이체증빙이라도 갖추셔서 비용 처리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만약 이체증빙을 갖추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수령증에 본인의 서명을 받거나 신분증 사본하고 함께 보관해 주셔서 추후 세무조사에 대비하시는 게 좋겠죠. 직원을 고용할 때 회사와 직원 모두 4대 보험료 등이 부담스러워서 정규직 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프리랜서나 일용직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지만 사업용 대표의 감독 지휘를 받지 않고 고정급여가 없는 경우, 즉 이런 분들은 프리랜서로 신고해도 되지만 한 달에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의 근무 요건을 충족한다면 정규직으로 보고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프리랜서가 4대 보험을 안 된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정규직 근로자로 신고할 때 장점이 있어요. 직원이 전년 대비해서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통합고용세 공제 제도라고 해서 소득세나 법인세를 엄청 줄여주는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4대 보험료보다 이 혜택이 훨씬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기타 프리랜서로 신고한 사람이 나중에 퇴직할 때 갑자기 퇴직금을 요구하면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처음부터 정규직으로 신고한다면 이런 분쟁도 사전에 예방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프리랜서 강사에게 지급되는 식대 등은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접대비로 처리가 됩니다. 접대비는 한 해에 적용받을 수 있는 한도가 정해져 있죠. 그래서 근로자로 처리하시는 게 더 유리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정규직의 경우에는 회사 소유 업무용 승용차를 사용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비용 처리도 가능하죠. 프리랜서는 정규직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다른 비용에 대해서 또 말씀드려 볼까요? 이 온라인 쇼핑몰은 업종 특성상 광고비 비중이 상당히 큰데도 불구하고 해외 광고비의 경우 적격 증빙을 받지 못해서 비용 처리할 때 누락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걸 반드시 잘 챙기셔야 됩니다. 그리고 해외에서 물건을 수입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부가세 낸 거는 세관장을 통해서 세금 계산서를 받기 때문에 공제를 받으실 수 있는데 그 외의 가액에 대해서는 수입신고 필증을 통해서 관세, 교육세 등의 비용을 누락하지 않도록 꼭 챙기셔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드릴 부분이 개인사업자 전자상거래업이 매출이 커졌을 때 법인 전환하는 부분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잘 돼서 법인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요즘 온라인으로 물건 구매가 많으니 특히 법인 전환이 활발히 일어나는 업종입니다. 개인사업자 중에서 도소매이기 때문에 직전 연도 매출이 3억 원 넘어가는 사업자를 우리가 복식부기 의무자라고 하는데요. 올해 매출이 만약 15억이 넘으면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는 세무서가 개인사업자 중에 특별히 관리하는 대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별관리라고 해서 잘해주겠다? 이렇게 착각하시면 안 되죠. 좀 더 관리를 철저히 해서 성실히 신고하는지를 우리가 챙기겠다. 이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성실신고 확인서라는 것까지 제출해야 돼요. 이럴 때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가 되기 싫어서 법인 전환을 할 수 있습니다. 또는 매출은 성실신고 기준금액보다 작지만 우리 회사의 마진율이 높아서 이익이 많이 나오는 경우 이때는 소득세가 크게 나오겠죠. 이럴 때 법인 전환을 고민하실 수도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대표님이 법인의 사업자를 그냥 넘기면 억울하시겠죠. 이때 우리는 법인으로부터 권리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영업권이라고 하죠. 음식점처럼 내 노하우, 거래처 등의 무형의 이점을 법인에 팔면서 돈을 받는 거죠. 이건 법인 전환 부분 영상을 꼭 참조해 주십시오. 기억하실 건 영업권이 법인으로 전환하실 때 딱 한 번 가져갈 수 있는 혜택이라는 겁니다. 왜 혜택이라고 얘기할까요? 개인 대표님은 영업권이라는 소득이 생겼으니까 소득세 신고할 때 다른 소득하고 합쳐서 신고해야 돼서 세금 부담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영업권은 증빙이 하나도 없어도 법에서 60%의 필요경비를 인정해주기 때문에 생각보다 세금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특히 근로소득 이런 거에 비해서 훨씬 세부담이 적습니다. 그리고 법인은 이렇게 지급한 영업권에 대해서 5년간 나눠서 비용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몇 억의 영업권이 나온다면 이 몇 억에 대해서 법인세를 줄여주니까 엄청난 혜택이죠. 근데 이제 이것도 선택이 아닌 필수로 평가하셔야 됩니다. 세무서가 영업권 평가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세금 부과한 케이스도 생겨나고 있다는 것을 체크하셔야 돼요. 법인 전환은 제가 너무 많은 케이스를 해봤기 때문에 사례별로 상담 신청은 따로 네이버 폼을 통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자상거래업 법인 전환 의사결정 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할 때 고객들 리뷰는 법인으로 당연히 옮겨지는 거니 너무 고민하지 마십시오. 이거 못 옮기는 거 아니냐 하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거든요. 절차는 따로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상거래업은 특성상 진짜 아이템 한두 개만 터지면 그 덕에 매출이 수직 상승해서 승승장구하는 회사들이 꽤 많이 나오는 업종입니다. 그래서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도 부담스럽고 이익이 커서 소득세도 부담스럽고 건강보험료도 부담스러워서 법인 전환을 했는데 개인사업자일 때처럼 돈을 쓰거나 증빙을 대충 챙기시고 관리를 잘못하면 오히려 세금이 더 나갈 수 있어요. 저희 사무실로 이전해 오신 사업자 중에 매입증빙 이런 거 전혀 안 챙기셔서 법인 통장에서 막 돈을 출금해 나가서 그냥 가지급금으로 다 때려 넣은 이런 사업장이 있었습니다. 대표님도 모르는 가지급금이 10억이나 쌓여 있었죠. 이러면 월급 받아가서 회사 가지급금 갚느라고 대표님은 남는 게 거의 없는 이상한 구조가 되는 겁니다. 제발 법인으로 하실 때는 입출금 통장 내역을 상대방 상호와 그 대표 이름으로 꼭 적요에 적으셔야 됩니다. 이건 모든 법인들이 통장 관리하는 기본입니다. 이것만 해주셔도 열심히 일하는 세무대리인들은 정리를 잘 해주십니다. 그래도 부족한 부분은 무조건 가지급금으로 때리는 게 아니고 실제로 비용으로 쓰셨다면
필요하다면 가산세를 내고라도 비용 처리를 하셔서 회사의 법인세 절감에 도움이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타 주의할 점은 개인 사업자의 소득세 신고 시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신고하게 되면 손실이 난 해의 이 손실 금액을 그 다음 연도로 15년간 2월에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부분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개인 사업자 중에 복식부기 의무자가 아니더라도 기장을 하셔서 복식부기로 신고하신다면 이런 손실 2월 결손금을 15년간 공제받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부분에서 말씀드렸던 통합고용 세액공제도 잘 활용하셔야 되겠죠. 정규직 직원이 전년 대비해서 인원이 증가하였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소득세나 법인세를 추가 차감받을 수 있도록 관리를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직원이 다시 감소한다면 추징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잘 아는 세무대리인과 상담을 하십시오. 괜히 그냥 모르는 업체에서 세금 돌려주겠다, 자료 내놔라 이런 것들만 보시고 공제를 받으셨다가 추후 관리가 안 돼서 다시 토해내시면 그냥 수수료만 날리게 됩니다. 꼭 전문가와 같이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전자상거래업을 1부터 100까지 전체를 설명드리고 싶은데 길게 영상을 찍으면 너무 길어서 안 보실까봐 압축하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다 못하게 되어서 관련 영상 링크로 남깁니다. 자, 사업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미리 준비하는 거죠. 세금도 미리 준비하는 게 정말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사무실은 매월 예상 부가세, 사업 분석 보고서, 매출 매입장 이런 것들을 2월 20일경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러면 세금 파악과 내 사업에서 러프하게라도 대략의 내용을 분석하고 그 다음 계획을 할 수 있겠죠. 필요한 상담은 네이버 폼 링크에 남겨주십시오. 이상 전자상거래업의 창업과 세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